조용한 병실, 산소기계 쉬익쉬익. 간병인이 회장의 가운을 살짝 벗긴다. 회장의 목에 걸린 낡은 사진 목걸이. 이 사진 왜 나랑 똑같지? 간병인의 손이 떨린다. 회장이 미세하게 눈을 뜬다. 아, 설이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설인, 상주 간병인입니다. 목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샹들리에가 과하게 반짝였고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장세라가 문 앞에서 미소를 붙였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은 차가웠다. 설이는 가방 끈을 꽉 쥐고 대답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요. 윤재현이 공손히 손을 내밀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설이는 벽 곳곳에 박힌 작은 카메라들을 훑쳤다. 렌즈들이 검은 점처럼 따라왔다. CCTV가 많네요. 보안이 중요해서요. 이사장님께서 워낙. 재현의 말이 끝나기 전에 침실 문이 열렸다. 침실 안은 조용했다. 노인이 병상에 누워 고른 숨을 쉬고 있었다. 설인이 침대 옆으로 다가서자 이불 아래로 드러난 왼쪽 정강이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화상 자국, 불규칙한 모양의 흉터, 손끝이 먼저 떨렸다. 닮았다. 설인의 시선이 고정됐다. 어린 시절 부엌 화재, 뜨거운 철판에 닿았던 그 모양. 숨이 짧아졌다. 혹시 말이 목끝에서 멈췄다. 이사장님 상태가 어떤가요? 세라가 뒤에서 물었다. 의식은 없지만 생체 신호는 안정적입니다. 설인이 대답하며 흉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간병은 어떻게 하면 되죠?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시고요. 세라가 수액백을 들어 올렸다. 12시간마다 이 수액으로 교체해 주세요. 수액이 투명한 관을 따라 톡, 톡 떨어졌다. 그 소리가 침실에 맴돌았다. 설이는 수액백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재현이 재빨리 의료진 전용이라며 손을 막았다. 전문 간병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확한 시간 지켜주세요. 복도로 나서자 세라가 다시 말했다. 참, 밤에는 가급적 침실 밖으로 나오지 말아주세요. 이사장님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뭔가 단단한 것이 깔려 있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녁 무렵 설이는 뒤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하얀 천들이 흔들렸다. 그때 가정부 박문옥이 뒤에서 다가왔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설인 곁을 지나갔다. 아가씨.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다. 네. 설인이 돌아보자 문옥이 빨래줄을 만지며 속삭였다. 벽에도 천장에도 다 있어요. 조심하세요. 손끝이 하얀 천을 쓸어내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요. 지금은 안 돼. 문옥이 걸어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설이는 빨래 집게를 쥔 채 서 있었다. 저택의 창문마다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고 샹들리에의 빛이 유리창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간병이 아니다. 설이는 빨래 집게를 바구니에 던지고 뒤뜰을 떠났다. 발걸음이 빨라졌고 현관으로 향하는 복도의 카메라들이 그녀를 따라 돌아갔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침실로 돌아가 수액 교체 시간을 확인한다. 자정까지 6시간. 시계 바늘이 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설이는 노인의 흉터를 다시 보았다. 불꽃이 핥고 지나간 자국. 자신의 다리에도 똑같은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문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벽에도 천장에도 다 있어요.
서리는 천장 모서리에 작은 렌즈를 올려다 봤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등을 타고 올라왔다. 수액방울이 다시 톡, 톡 떨어졌다. 투명한 액체가 관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서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른 병원에서 본 식염수와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다. 더 맑고 끈적해 보였다. 밤이 깊어가며 저택은 조용해졌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가 멈췄다.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서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서리는 수액백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뭔가 거부감이 들었다. 그 투명한 액체가 정말 치료용일까? 문옥의 경고가 다시 머릿속을 스쳤다. 복도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누군가 문 손잡이를 살짝 돌리는 소리. 서리는 몸을 굳히고 기다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확인하는 것이었다. 새벽까지 서리는 잠들지 못했다. 수액 교체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노인의 흉터를 계속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같은 상처, 같은 모양. 우연일까? 해가 뜨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세라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수액 교체는 잘하셨나요? 서리는 문을 열고 대답했다. 네, 시간에 맞춰 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세라가 침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부터는 더 정확히 해주세요. 이사장님 건강이 걸린 일이니까요. 그녀의 눈이 수액백을 확인했다. 서리는 긴장했지만 세라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옥 씨가 아침 일찍 나가셨네요. 세라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시장 보러 가신 것 같은데 돌아오면 이야기 나누세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옥을 기다려야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재현이 침실에 들어왔다. 간병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시선은 예리했다. 괜찮습니다. 경험이 많아서요. 서린이 대답했다. 그나저나 수액 관리 정말 중요해요. 시간 어기면 큰일 나거든요. 재현이 수액백을 만지며 말했다. 12시간 간격,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서리는 그의 손을 바라봤다. 약간 떨리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문옥이 돌아왔다. 그녀는 부엌에서 서린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가씨, 잠깐 뒤뜰로 나와요. 목소리가 급했다. 서리는 주위를 둘러보고 문옥을 따라 나갔다. 빨래줄 사이에서 문옥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하기 전에 창문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문옥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요. 지금은 위험해요. 서리는 뒤뜰에서 저택을 올려다봤다. 창문마다 시선이 느껴졌다. 샹들리에 불빛이 오후 햇살과 섞여 번쩍였다. 그 빛이 너무 밝고 차가웠다. 그날 밤 서리는 다시 수액 교체 시간을 맞았다. 이번에는 정확히 12시간 후였다. 투명한 액체를 바라보며 망설였지만 결국 교체했다. 노인의 안전을 생각해서였다. 하지만 수액을 갈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액체에서 희미한 화학 냄새가 났다. 병원에서 맡아본 식염수와는 다른 냄새. 서리는 코를 찡그렸다. 이게 정말 치료용일까? 의심이 커져갔다. 문옥의 경고, 과도한 감시, 그리고 이 수상한 수액.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새벽 2시,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세라와 재현의 목소리였다. 아직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아. 좀 더 지켜보자.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서리는 이불을 덮어쓰고 생각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
그리고 자신도 그 계획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노인의 흉터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아침이 밝아오자 서리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문옥과 제대로 이야기해야 하고 이 수상한 수액의 정체도 밝혀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흉터의 의미를 확인해야 했다. 복도로 나서며 서리는 카메라를 올려다봤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화가 났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뒤뜰에서 문옥이 빨래를 걷고 있었다. 서린이 다가가자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눈짓했다. 입모양으로 저녁이라고 말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조용했다. 복도의 샹들리에가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고 수액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침실에 울렸다. 톡, 톡. 규칙적인 리듬이 시간을 재고 있었다. 문옥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왔다. 나는 이사장님의 맥박을 확인하고 침실을 나섰다. 복도 천장의 카메라들이 빨간 눈을 깜빡이며 나를 따라왔다. 뒤뜰로 향하는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 쳤다. 뒤뜰의 공기는 차가웠다. 빨래줄에 걸린 하얀 천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문옥이 구석진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아가씨.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야 제대로 말할 수 있겠네요. 문옥이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다. 여기는 카메라가 없어요. 각도상 사각지대거든요. 나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어제 하려던 말이 뭐예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다. 문옥의 눈이 침실 창문을 향했다.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수액, 독입니다. 문옥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진짜 치료제가 아니에요. 서서히 몸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손끝이 차가워졌다. 숨이 짧아졌다. 그럼 이사장님은 지금? 맞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문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라 씨와 재현 씨가 짜고 하는 일이에요. 재산 때문에. 바람이 불어 빨래가 더 크게 흔들렸다. 하얀 천들이 유령처럼 춤추고 있었다. 증거는 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에 신고하면. 꿈도 꾸지 마세요. 문옥이 고개를 저었다. 여긴 전부 줄이 닿아요. 경찰서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절망감이 목을 조였다. 문옥이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먼저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 진짜 수액 성분 분석 결과. 어디서 구하죠? 3층 부부 침실에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 환풍기 안에 숨겨둔 게 있어요. 문옥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은색 녹음기, 사진들, 서류들. 제가 몰래 모은 거예요. 환풍기. 나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거기만 사각지대예요? 맞아요. 벽에도 천장에도 다 카메라인데 환풍기 안쪽만은 각도상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 숨겨뒀어요. 언제 가져올 수 있어요? 밤에. 그들이 잠든 다음에. 문옥이 시계를 봤다. 새벽 2시쯤이면 괜찮을 거예요. 그때 화장실로 들어가서 갑자기 현관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문옥의 얼굴이 굳었다. 세라 씨가 일찍 들어오네요. 어서 들어가세요. 그녀가 나를 재촉했다. 기억하세요. 새벽 2시 3층 화장실 환풍기. 나는 서둘러 뒤뜰을 나섰다. 복도로 들어서자 세라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오늘 일찍 끝났네요. 재현의 대답이 이어졌다. 간병인은 어디 있나요? 발걸음을 빠르게 해서 침실로 돌아갔다. 수액이 여전히 톡, 톡 떨어지고 있었다. 그 소리가 이제는 시한폭탄 같았다.
매 방울이 이사장님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라가 들어왔다. 수액 확인 좀 해볼게요. 그녀가 투명한 백을 살펴봤다. 아직 반 정도 남았네요. 내일 아침에 갈아주세요. 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세라의 눈이 나를 훑었다.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오늘 뒤뜰에 나가셨죠? 빨래 정리하러 잠깐요. 문옥 씨와 이야기 나누셨나요? 심장이 빨라졌다. 별로요. 인사 정도만. 그래요? 문옥 씨가 간혹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요.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라가 나가고 나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손바닥이 젖어 있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벽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새벽 2시까지 5시간.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이사장님을 지켜봤다. 그의 왼쪽 정강이 흉터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나와 똑같은 모양. 우연일 리 없었다. 밤 11시가 되자 저택이 조용해졌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가 멈췄다. 세라와 재현이 3층으로 올라가는 소리였다. 그들의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자정이 지나고 일시가 지났다. 나는 시계를 계속 확인했다. 침실 밖 복도는 완전히 조용했다. 카메라의 빨간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다. 새벽 2시. 드디어 시간이 됐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샹들리에의 불빛도 꺼져 있었다. 발끝으로 걸어서 계단으로 향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삐걱거렸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부부 침실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화장실 문을 천천히 열었다. 안쪽은 완전히 어두웠다. 손으로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다. 작은 불빛이 켜졌다. 천장에 환풍기가 보였다. 의자를 가져다가 올라섰다. 환풍기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딱 하는 작은 소리가 났다. 내 손이 금속 안쪽을 더듬었다. 차가운 것이 만져졌다. 은색 녹음기가 나왔다. 그 뒤로 비닐봉지에 쌓인 사진들과 서류들이 나왔다. 손이 떨렸다. 증거들이었다. 문옥이 말한 그것들이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증거들을 5단에 숨기고 환풍기를 닫았다. 화장실 불을 끄고 문을 살짝 열어 밖을 확인했다. 세라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세라가 문 앞에서 멈췄다. 손잡이를 만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발걸음이 멀어졌다. 다른 방으로 간 것 같았다. 한참 후에야 나는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길이 올라갈 때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5단의 증거들이 부스럭거렸다. 2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침실로 돌아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안심이 됐다. 증거들을 침대 밑에 숨겼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수액이 여전히 톡톡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독이 떨어지는 소리, 생명을 앗아가는 소리.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이사장님을 바라봤다. 그의 숨소리가 평온했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이 증거들로 그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이 밝았다. 세라가 침실에 들어왔다. 잘 주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눈빛이 예리했다. 네, 잘 잤어요.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나요?
심장이 다시 빨라졌다. 무슨 소리요? 글쎄요. 발자국 소리 같은 거요. 세라가 복도를 바라봤다. 못 들었는데요. 나는 태어난 척했다. 세라가 의심스럽게 나를 바라봤다.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옛날 집이라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점심시간에 문옥이 부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빛으로 물어봤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오후에 재현이 침실에 들어왔다. 간병 어떠세요? 힘든 일 없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시선은 예리했다. 괜찮습니다. 참, 어젯밤에 화장실 쪽에서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못 들었는데요? 그래요? 아마 바람 소리였나 봐요. 재현이 나간 후 나는 침대 밑에 증거들을 확인했다. 녹음기, 사진, 서류. 모두 안전했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야 했다. 저녁이 되자 세라가 다시 침실에 왔다. 이번에는 복도를 유심히 살펴봤다. 벽에 카메라들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CCTV 점검하세요? 네. 가끔 체크해야 해서요. 그녀가 나간 후 복도에서 전자음이 들렸다. 삑 하는 소리. 도어락을 확인하는 소리였다. 세라가 뭔가 의심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나는 증거들을 꺼내서 살펴봤다. 녹음기에는 세라와 재현의 대화가 담겨 있을 것이다. 사진들은 수액을 바꿔치는 장면들이었다. 서류에는 독성 성분 분석표가 있었다. 새벽이 되자 복도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운 걸음이었다. 누군가 각 방의 문을 확인하고 있었다. 손잡이를 살짝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침실 문도 확인당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잠든 척했다. 한참 후에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문옥의 이름을 불렀다. 마음속으로 그녀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증거들을 품에 안고 나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가위가 머리카락을 자르는 소리가 욕실에 울렸다. 싹둑. 은색날이 내 검은 머리카락 한 올을 잘랐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창백했다. 새벽 6시 모든 것이 조용한 시간이었다. 세라와 재현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문옥은 시장에 나간 상태였다. 나는 이사장님 침실에서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카락도 몇 올 잘랐다. 비닐봉지에 머리카락 두 뭉치를 따로 담았다. 하나는 내 것, 하나는 그의 것. 손끝이 떨렸다. 이 작은 머리카락들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오늘은 병원에 다녀와야겠어요. 아침 식사 때 세라에게 말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세라가 젓가락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두통이 계속되고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다. 약을 처방받아야 할 것 같아요. 재현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어느 병원으로 가실 건가요? 근처에 아는 곳이 있어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실제로는 시내 반대편에 있는 대학병원을 생각하고 있었다. 재현 측과 연결되지 않은 곳으로. 오전 10시 나는 저택을 나섰다. 손가방에 비닐봉지를 숨기고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빨랐다. 마음은 더 빨리 뛰었다.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은 차갑고 무미건조했다. 하얀 벽, 형광등, 소독약 냄새. 친자 확인 검사요? 접수 직원이 물었다. 네. 급한 건이에요.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응급으로 하시면 3일 안에 나와요. 응급으로 해주세요. 돈이 더 들어도 상관없었다. 빨리 알아야 했다. 검사실에서 머리카락을 제출했다. 혈연관계 확인이시죠?
검사원이 확인했다. 네. 아버지와 딸 관계인지 알고 싶어요. 서류에 이름을 적었다. 한도윤, 설인. 3일 후 오후 2시에 결과 나와요. 접수증을 받아들었다. 종이가 손에서 바스락거렸다. 번호가 적힌 작은 종이. 내 운명을 가를 숫자들.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 창밖 하늘이 흐렸다. 구름이 해를 가렸다가 다시 드러냈다. 빛이 계속 변했다. 내 마음도 그랬다. 희망과 불안이 번갈아 왔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세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셨어요? 많이 아프신가요? 목소리에 관심보다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약 처방받아서 괜찮아질 것 같아요.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이 지났다. 평소대로 간병을 했다. 수액을 갈고 체위를 변경하고 이사장님의 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로지 검사 결과로 가득했다.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오후 1시에 저택을 나섰다. 또 병원에 가세요? 재현이 물었다. 재검사 받으러요. 그의 눈빛이 예리했다. 자주 병원에 가시네요. 원래 몸이 약해서요. 나는 가방끈을 꽉 쥐고 나섰다. 버스 안에서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무릎이 떨렸다. 대학병원 1층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검사실로 올라갔다. 복도가 길고 하얗게 느껴졌다.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다. 서리님? 접수 직원이 내 이름을 불렀다. 네. 목소리가 쉬었다. 결과 나왔습니다. 상담실로 가세요. 손가락이 상담실 문을 가리켰다. 상담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의자가 차가웠다. 의사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다. 검은 글씨들이 하얗게 번졌다.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이 기울었다. 뭐라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여러 번 검사했습니다. 확실해요. 의사가 결과지를 내밀었다. 유전자 일치율이 0%입니다. 혈연 관계가 전혀 없어요. 결과지를 받아든 손이 떨렸다. 빨간 글씨로 친자 아님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 눈앞이 흐려졌다. 숨이 막혔다. 혹시 실수는?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는 정확해요.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상담실 문을 나섰다. 복도가 돌아갔다. 벽에 기대어 숨을 쉬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로비에 사람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병원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쳤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 기다렸다. 결과지를 계속 들여다봤다. 글씨가 변하지 않았다. 친자 아님. 내 평생의 믿음이 깨졌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다. 몰래 손등으로 닦았다. 창밖 풍경이 흐렸다가 선명해졌다가 반복됐다. 저택 앞에서 버스를 내렸다. 현관문이 무겁게 보였다. 발걸음이 느렸다. 세라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되셨어요? 세라의 목소리가 관심 있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빛이 있었다. 별거 아니었어요. 침실로 들어갔다. 이사장님이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다. 왼쪽 정강이에 흉터가 보였다. 이제 그것도 우연에 불과했다. 같은 모양의 상처, 그저 우연. 저녁 식사 때 재현이 말했다. 오늘 병원 어떠셨어요? 괜찮다고 하네요. 나는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목이 막혔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라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사실 저희가 DNA 검사 결과를 알고 있어요. 내 손이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장님과 혈연 관계가 아니시잖아요. 재현이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졌다. 어떻게? 이사장님 머리카락이 없어진 걸 알았거든요. 세라가 말했다. 그래서 미리 검사해뒀어요. 다른 병원에서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재현이 일어났다. 여기서 나가세요. 목소리가 차가웠다. 지금 당장. 나는 일어설 수 없었다. 다리가 떨렸다. 잠깐만요. 설명 좀. 설명할 것도 없어요. 세라가 손을 흔들었다. 짐 싸세요. 30분 후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다. 샹들리에가 마지막으로 반짝였다. 그 빛이 이제는 조롱하는 것 같았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재현이 문을 열어줬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한 걸음 내딛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밤거리에 혼자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차가웠다. 가방이 무거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지갑에서 돈을 확인했다. 모텔비 정도는 있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결과지를 다시 꺼냈다. 친자 아님. 글씨가 여전했다. 바람이 종이를 흔들었다. 그때 깨달았다. 뭔가 이상했다. 너무 빨랐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 미리 준비된 것 같았다. 주머니에서 문옥이 준 녹음기를 꺼냈다. 증거들도 함께 있었다. 혹시 이것들이 답을 줄까? 하지만 지금은 들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모텔을 찾아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자랐다.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했다. 너무 계획적이었다. 내일은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야겠다. 독립적인 곳에서. 진실은 하나여야 한다. 두 개의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 모텔 간판이 깜빡였다. 빨간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걸었다. 모텔 형광등이 깜빡이다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다. 문옥이 준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은색 녹음기가 손바닥에 차가웠다. 작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나오더니 목소리가 들렸다. 세라와 재현의 대화였다. 얼마나 더 주입해야 해? 세라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의사가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재현이 대답했다.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아. 내 손이 떨렸다. 정말로 독을 주입하고 있었다. 문옥의 말이 사실이었다. 녹음기에서 계속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간병인은 어떻게 할 거야? 별거 아니야. DNA 검사 결과만 조작하면 돼. 재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병원장이 우리 편이니까 쉬워. 나는 녹음기를 멈췄다. 숨이 막혔다. DNA 검사를 조작했다는 것인가? 그럼 내가 받은 결과가 가짜라는 뜻이었다. 사진들을 꺼냈다. 세라가 수액을 바꿔치는 모습이 선명했다. 투명한 액체를 주사기로 뽑아 수액백에 넣고 있었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일주일 전이었다. 서류도 있었다. 독성 분석표였다. 수액 성분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천천히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이었다. 즉사하지 않고 서서히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것. 모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불빛이 창문을 스쳤다가 지나갔다. 나는 증거들을 다시 정리했다. 이제 확신이 섰다. 재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어디서? 재현이 말한 대로 병원장까지 매수되어 있다면 어느 병원을 믿을 수 있을까? 손끝이 차가워졌다. 공기가 무거웠다.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큰 대학병원들이 나왔다. 이 정도면 매수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벽 2시가 되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나는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다. 더 많은 대화가 들렸다. 아버지가 깨어나면 어떻게 해? 세라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럴 일은 없어. 이미 뇌 손상이 심해졌어.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유산은 언제 정리해? 의사가 사망진단서 써주면 바로. 그럼 며칠 안 남았네. 응. 일주일 내로 끝날 거야. 녹음기가 멈췄다. 배터리가 다 떨어진 것 같았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일주일. 시간이 많지 않았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늘이 회색에서 연한 파랑으로 변했다. 나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이 헬쑥했다. 8시가 되자 병원 예약을 넣었다.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가였다. 응급검사 가능한가요? 내일 오후 가능합니다. 하루를 더 기다려야 했다. 점심때 문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저예요, 설인이에요. 아가씨? 지금 어디 계세요? 모텔에 있어요. 증거 확인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녹음기에 다 들어있어요. DNA 검사도 조작한 거 맞아요. 문옥이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재검사 받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들이 아가씨를 찾고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다. 오후에 다시 녹음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충전기를 연결해서였다. 더 많은 대화가 나왔다. 그 여자가 증거를 가져간 것 같아. 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뭘 가져갔는데? 환풍기 안이 비어 있어. 설마.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 재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야 해. 사람을 보내볼까? 아니야. 너무 시끄러워. 나는 녹음기를 껐다. 그들이 나를 찾고 있었다. 위험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사장님을 구해야 했다. 저녁이 되자 또 다른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설인 씨죠?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재현입니다. 심장이 빨라졌다. 어떻게 제 번호를? 당신이 가진 걸 돌려주세요. 목소리가 위협적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녹음기 말이에요. 그리고 사진들. 그가 알고 있었다. 그런 건 없는데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전화가 끊어졌다. 협박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껐다. 밤이 깊어갔다. 나는 창문 커튼을 쳤다.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 몰랐다. 증거들을 가방 깊숙이 숨겼다. 새벽 3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 앞에서 멈췄다.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났다. 잠겨 있었다. 투숙객 확인차 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였다. 하지만 모텔 직원 같지 않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다. 다른 방으로 간 것 같았다. 나는 창문으로 가서 밖을 확인했다. 검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아침이 되자 서둘러 체크아웃했다. 뒷문으로 나가서 택시를 잡았다. 서울대병원까지 가주세요. 기사가 출발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다. 이번에는 내 머리카락만 가져왔다. 이사장님 것은 이미 첫 검사에서 사용했으니까. 기존 검사와 비교하려면 샘플이 더 필요해요. 검사원이 말했다. 다른 병원 결과가 있으신가요? 네. 하지만 믿을 수 없어서 재검사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 채취해야겠네요. 상대방이 의식불명이라서.
보호자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해요. 서류가 복잡했다. 오후에 모텔로 돌아왔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았다. 너무 오래 같은 곳에 있으면 위험했다. 가방을 챙겼다. 새로운 모텔을 찾아 이동했다. 이번에는 시내 반대편이었다. 방에 들어가서 다시 녹음기를 들었다. 마지막 대화가 남아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증거가 없잖아. 재현이 웃었다. 설사 있어도 우리 편이 더 많아. 그래도 불안해. 걱정 마. 이미 다 계획된 일이야. 아버지가 죽으면 정말 끝나는 거지? 당연하지. 유일한 목격자니까. 녹음이 끝났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112에 전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재현의 말대로 그들 편이 더 많다면? 경찰 중에도 매수된 사람이 있다면? 손끝이 차가워졌다. 혼자서는 너무 벅찼다. 그때 문득 생각났다. 언론, 신문이나 방송에 제보하면 어떨까? 증거가 확실하면 기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DNA 재검사 결과를 받아야 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기자들도 움직일 것이다. 2일 후면 결과가 나온다. 밤이 되자 창밖이 조용해졌다. 가로등 불빛만 깜빡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야 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문자였다. 마지막 경고다. 24시간 안에 돌려놓아라. 번호는 다른 곳이었다. 그들이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껐다. 배터리도 빼냈다. 추적당할 수 있었다. 내일은 새 핸드폰을 사야겠다. 새벽 4시쯤 복도에서 또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여러 명인 것 같았다. 발소리가 더 많았다. 각 방을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화장실로 숨었다. 문을 살짝 열어 밖을 확인했다. 그림자가 지나갔다. 내 방 앞에서 멈췄다. 노크 소리가 났다. 경찰입니다. 확인차 왔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어제와 같았다. 가짜 경찰이었다. 한참 후에야 조용해졌다. 나는 화장실에서 나와 창문을 확인했다. 차가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아침이 밝았다. 체크아웃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제 하루만 더 버티면 됐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으니 안전했다. 대형마트에 들어가 새 핸드폰을 샀다. 선불폰이었다. 문호객에 3번으로 전화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네. 내일이면 결과 나와요. 조심하세요. 어제 경찰이 왔어요. 진짜 경찰이에요? 모르겠어요. 아가씨를 찾는다고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했죠. 당연히.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다. 문호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끝까지 가야 했다. 저녁에 새로운 모텔에서 쉬었다. 이번에는 작은 여관이었다. CCTV도 없고 확인도 느슨했다. 현금으로 계산했다. 밤늦게 녹음기를 마지막으로 들었다.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이 정도면 증거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된다. DNA 검사 결과가 내 예상대로 나온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번에도 조작했다면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서울대병원은 다를 것이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완전히 꺼졌다. 어둠이 방을 덮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병원 대기실의 시계가 멈춘 것 같았다. 초침만 째깍 째깍 울렸다. 형광등이 하얗게 내려앉은 공간에서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후 2시 10분. 결과가 나올 시간이 10분 지났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가끔 떨렸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다. 서리님?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일어서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상담실까지의 복도가 길게 느껴졌다. 하얀 벽, 하얀 천장, 하얀 바닥. 모든 것이 하얗고 차가웠다. 의사가 서류를 펼치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종이 위를 가리켰다. 재검사 결과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다. 친자관계 확률 99.9%입니다. 세상이 돌았다. 99.9%. 숫자가 눈앞에서 번졌다가 다시 선명해졌다. 확실한가요? 내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네. 명확한 혈연관계입니다. 결과지를 받아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빨간 글씨로 침부 확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전 결과와 정반대였다. 첫 번째 검사가 조작된 것이 확실했다. 상담실을 나서며 복도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벽에 손을 대고 서 있었다. 차가운 벽이 손바닥에 닿았다. 진실이었다. 이사장님이 정말 내 아버지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의 사람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나는 한 구석 벤치에 앉았다. 결과지를 다시 펼쳤다. 99.9%. 숫자가 또렷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럼 왜 첫 번째 검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재현의 말이 떠올랐다. 병원장이 우리 편이니까. 녹음기 속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얼마나 더 주입해야 해?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독수액.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다. 내 아버지를. 벤치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돌아왔다. 병원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쳤다. 하늘이 회색이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지하철역까지 걸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DNA 검사, 녹음기, 사진, 독성 분석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열차처럼 내 마음도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저택? 돌아가야 했다. 아버지를 구하러. 하지만 어떻게? 그들은 나를 찾고 있었다. 경찰도 믿을 수 없었다.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직접 대면하는 것. 증거를 들이밀고 진실을 밝히는 것. 도망치는 것보다 맞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다. 핸드폰을 켰다. 112가 아닌 다른 번호를 눌렀다. 기자들의 제보 전화였다. 여보세요. 제보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재벌 이사장 독살 시도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흥미로워졌다. 증거가 있나요? 녹음, 사진, 독성 분석표 모두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만날 약속을 잡았다. 내일 오후 2시. 기자를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저택에 가서 마지막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 모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다. 증거들을 가방에 나눠 담았다. 하나는 가지고 가고 하나는 안전한 곳에 숨겨둘 예정이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녁이 되자 저택 주변을 정찰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다. 세라와 재현이 집에 있는 것 같았다. 문옥의 차도 주차되어 있었다. 뒤뜰로 돌아갔다. 빨래줄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문옥이 나타나길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나서야 뒷문이 열렸다. 아가씨? 문옥이 놀란 표정이었다. 왜 여기 계세요? 위험해요. 증거 확인했어요. 정말 내 아버지예요. 결과지를 보여줬다. 문옥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이제 내일 기자를 만날 예정이에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이사장님 상태요. 지금 어떤지 보고 싶어요. 문옥이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해요. 그들이 계속 아가씨를 찾고 있어요. 잠깐만이라도요. 한참 망설이던 문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10분만요. 그들이 잠든 사이에 시계를 봤다. 밤 11시. 보통 그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었다. 12시가 넘어서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가 조용했다. 샹들리에도 꺼져 있었다. 발끝으로 걸어서 이사장님 침실로 향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침실 안은 어두웠다. 수액이 여전히 톡톡 떨어지고 있었다. 독수액. 내 아버지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이사장님이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왼쪽 정강이의 흉터가 어둠 속에서도 보였다. 나와 똑같은 모양.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아버지. 작게 속삭였다. 처음으로 부르는 말이었다. 그의 손을 살짝 만져봤다. 차가웠다. 맥박이 약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수액백을 확인했다. 투명한 액체가 절반쯤 남아 있었다. 이것을 바꿔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지면 그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곧 구해드릴게요. 다시 속삭였다. 그의 손을 놓고 침실을 나섰다. 복도가 여전히 조용했다. 문옥이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셨어요? 많이 약해져 있어요. 빨리 해야 해요. 문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내일이면 끝날 거예요. 저택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창문 하나하나에 추억이 있는 것 같았다.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아버지와의 시간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모텔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내일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기자와의 만남, 저택으로의 복귀, 세라와 재영과의 대면.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젊은 모습이었다. 웃고 있었다. 늦었지만 찾아줘서 고마워. 목소리가 따뜻했다. 깨어났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증거도 확실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달라 보였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았다. 두려움보다 결의가 컸다. 가방을 메고 모텔을 나섰다. 기자와 만날 카페로 향했다. 지하철 안에서 마지막으로 증거들을 확인했다. 녹음기, 사진, 서류, DNA 검사 결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기자가 이미 와 있었다. 중년 남성이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다. 서린 씨죠? 네. 증거부터 봅시다. 나는 하나씩 꺼내서 보여줬다. 기자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건 정말 모두 진짜예요. 녹음기를 재생했다. 세라와 재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얼마나 더 주입해야 해?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기자가 메모를 빠르게 적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기자가 말했다. 당장 기사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밤 뉴스에 나갈 겁니다. 정말요? 네. 이건 특종이에요. 카페를 나서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기자도 증거도 진실도 내 편이었다. 저택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버스를 타고 저택으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달라 보였다. 같은 길이지만 느낌이 달랐다. 이번에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었다. 저택 앞에서 버스를 내렸다. 현관문이 여전히 웅장했다. 하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손에 든 증거들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세라가 문을 열었다. 놀란 표정이었다. 당신이 왜 돌아왔어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거실로 들어갔다. 재현도 나타났다. 둘 다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뭔 일이야? 재현이 물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진실을 알고 있어요. 목소리가 단단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모든 증거가 있어요. DNA 검사 결과를 펼쳤다.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재현도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이게 뭐야? 친자 확인서예요. 99.9%. 내 목소리가 침실까지 울렸다. 그때 깨달았다. 증거는 숨길 수 있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조작하고 숨겨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손끝에서 온기가 돌아왔다.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세라와 재현이 DNA 검사 결과지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99.9%라는 숫자가 그들의 얼굴을 하얗게 만들었다. 이게 진짜야?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손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재현은 말없이 결과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친자 확인서라는 글씨가 또렷했다.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그들을 바라봤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진실이 내 편이었다. 첫 번째 검사는 조작된 거였죠? 목소리가 차분했다. 재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친절함이 사라져 있었다. 뭘 원하는 거야?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다. 아버지를 구하고 싶어요.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은색 표면이 샹들리에 불빛에 반짝였다. 모든 대화가 여기 들어 있어요. 세라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다. 그게 어디서? 환풍기에서 가져왔어요. 재현이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그 수액 독입니다. 얼마나 더 주입해야 해?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공기가 얼어붙었다. 끄세요. 재현이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녹음기를 꺼뜨리지 않았다. 더 많은 대화가 흘러나왔다. DNA 검사 결과만 조작하면 돼. 병원장이 우리 편이니까 쉬워. 세라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다. 재현은 여전히 서 있었다. 주먹이 쥐어져 있었다. 너는 가족이 못 돼. 이미 가족이에요. 나는 녹음기를 끄고 말했다. 혈연으로 증명됐어요. 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입양된 주제에 뭘 안다고. 입양이어도 아버지를 25년 동안 독살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내 목소리가 단호했다. 재현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위협적인 자세였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옥이 내려오고 있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아가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것도 있어요. 봉지 안에는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세라가 수액을 바꿔치는 모습, 독성 분석표, 은행 계좌 내역서, 모든 증거가 완벽했다. 이제 됐나? 재현이 냉소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 여유가 있었다. 해봐.
누가 믿을까?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30분 안에 와. 짧은 통화였다. 발음이 차갑게 미끄러졌다. 조직을 부른 것 같았다. 위험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나는 침착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 통화 중 110이라는 표시가 떴다. 미리 연결해 둔 것이었다. 경찰도 이미 와 있어요. 재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증거는 숨길 수 있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내가 준비한 대사였다. 세라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다시 소파에 앉았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재현이 나에게 다가왔다. 너 같은 년이. 손을 들려는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재현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세라는 숨을 죽였다. 문옥은 계단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누구지? 재현이 중얼거렸다. 그가 부른 사람들이 오기에는 너무 빨랐다. 아직 2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현관으로 가는 발걸음이 망설여졌다. 초인종이 세 번째로 울렸다. 이번에는 더 길게. 누군가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문옥이 먼저 움직였다. 제가 나가볼게요. 안 돼. 재현이 제지했다. 아무도 문 열지 마. 하지만 현관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벨소리와 함께 샹들리에가 또 진동했다. 숨이 멎는 정적이 흘렀다.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라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다. 경찰이 정말 와 있었다. 신고 접수되어 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독살 미수 사건 관련입니다. 내가 미리 신고해 둔 것이었다. 기자와 만나기 전에. 재현이 나를 노려봤다. 언제? 오늘 오후에요. 기자와 만나기 전에 신고했어요. 그의 주먹이 떨렸다. 하지만 더 이상 뭘 할 수 없었다. 문옥이 현관으로 향했다. 문 열어야겠어요. 재현이 막으려 했지만 늦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바람이 거실까지 흘러왔다. 안녕하세요. 112 신고 접수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다. 신고자가 계신가요? 문옥이 거실을 가리켰다. 3명의 경찰이 들어왔다. 한 명은 여경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거실을 훑었다. 녹음기, 서류들, 그리고 굳어있는 세라와 재현. 신고하신 분이세요? 여경이 나에게 물었다. 네. 설인입니다. 독살 미수 신고하신? 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다. 세라와 재현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경찰들이 눈을 마주쳤다. 이거 진짜예요? 네. 독성 분석표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재현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된 거야. 믿으면 안 돼. 하지만 경찰은 이미 판단을 내린 것 같았다. 일단 서에서 조사받으셔야겠네요. 잠깐만요. 세라가 일어났다. 변호사를 부를게요. 하지만 경찰이 고개를 저었다. 현행범 체포입니다. 증거가 명확해요. 수갑 소리가 똑똑했다. 차가운 금속이 재현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나를 노려봤다. 끝난 줄 알아? 목소리에 도끼가 있었다. 이미 끝났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세라에게도 수갑이 채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체념한 표정이었다. 피해자는 어디 계세요? 경찰이 물었다. 3층 침실에 계세요. 의식불명 상태예요. 문옥이 대답했다. 의료진 부르겠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독수액을 끊고 제대로 치료받으면 재영과 세라가 경찰차로 끌려나갔다.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이 조용해졌다. 샹들리에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이 따뜻해 보였다. 의료진이 들어와 3층으로 올라갔다. 아버지를 들것에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구급차가 출발하는 소리. 나는 따라가야 했다. 문옥 씨, 고마워요. 현관에서 인사했다. 당연한 일이에요, 아가씨. 그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이사장님, 곧 깨어나실 거예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저택이 보였다. 샹들리에 불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응급실에서 기다렸다.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독성 제거 치료 시작합니다. 혈액 투석 준비하세요. 전문 용어들이 복도에 울렸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빨리 발견했네요. 며칠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의식은 언제 돌아와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를 바라봤다. 이제 수액은 진짜 생리식 염수였다. 독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물. 호흡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았다. 아버지. 처음으로 제대로 불렀다. 그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맥박이 느껴졌다. 살아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밤이 깊었다. 병원 복도가 조용했다. 간병인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지켰다. 25년 만에 찾은 가족. 이제 시작이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문자였다. 기자로부터였다. 내일 아침 뉴스에 나갑니다. 특종입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늘이 회색에서 연한 파랑으로 변했다. 아버지의 호흡이 더 깊어졌다. 깨어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지나가는 소리였다. 하지만 뭔가 다른 소리도 섞여 있었다. 더 무거운 발걸음. 문틈으로 그림자가 스쳤다. 누군가 병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재현의 말이 떠올랐다. 끝난 줄 알아?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벽식의 초침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그 미세한 어긋남 속에서 새로운 긴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병실의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더니 안정됐다. 일주일째 계속되던 기계음이 조금씩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호흡이 깊어지고 있었다.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독성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곧 의식을 되찾으실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희망적이었다. 언제쯤요? 내가 물었다. 오늘 내일 중에요. 뇌파도 안정적이고요. 의사가 나갔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수액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이번에는 진짜 생리식 염수였다. 문옥이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다. 죽 끓여왔어요. 깨어나시면 드실 수 있게. 그녀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일주일 동안 교대로 간병하느라 지쳤을 것이다. 고생 많으셨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문옥이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이사장님이 언제 복귀하실지 묻더라고요. 대성재단. 아버지가 25년 동안 일궈온 회사였다. 재현이 체포된 후 임시 경영진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혼란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제가 가서 정리해야겠어요. 내가 말했다. 아가씨가요? 네. 이제 가족이니까요. 문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에 재단 본사를 찾았다. 63층 건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로비는 웅장했지만 어딘가 침울한 분위기였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다. 이사장실로 안내해 주세요. 접수 직원이 당황했다. 죄송하지만 한도윤 이사장의 딸 설인입니다. 신분증을 보여줬다. DNA 검사 결과도 함께. 임원 회의실은 차가웠다. 10명 남짓한 중년 남성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모두 경직된 표정이었다. 나를 보는 시선이 의심스러웠다. 처음 뵙겠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상무가 말했다.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정리하러 왔어요. 내가 간단히 말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지만 아직 이사장님이 곧 깨어나실 거예요. 그 전에 회사부터 정상화해야죠.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다. 한 임원이 서류를 펼쳤다. 재현 상무 관련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할지 전부 중단하세요. 내 목소리가 단호했다. 재검토 후 다시 시작하든지. 그럼 손실보다 신뢰가 중요해요. 회의실의 공기가 긴장됐다. 이제부터는 원칙으로만 갑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상무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동의했다.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한 가지 더. 내가 덧붙였다. 앞으로 모든 결정은 투명하게 진행하세요. 비리가 다시 발생하면 책임지겠어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장실에 들어갔다. 넓은 공간에 무거운 책상과 의자들이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아버지가 25년 동안 바라봤을 풍경. 책상 위에 사진이 하나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다. 웃고 있었다. 옆에는 여자가 서 있었다. 어머니일까?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서였다. 의식을 찾으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지금 오세요. 심장이 빨라졌다. 드디어 깨어났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렸다. 복도를 뛰어가며 병실 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다. 눈이 맑았다. 아버지.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가 나를 바라봤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당신이 설인이에요. 딸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닮았구나. 목소리가 쉬었다. 어머니를. 내가 모르는 이야기였다. 25년 전에. 그가 말을 멈췄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다. 화재 때 놓친 그 아이가 너였구나. 눈가가 젖어 있었다. 네. 그때 헤어졌어요. 나도 목소리가 떨렸다. 쭉 참고 있었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따뜻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온기를 느꼈다. 문옥이 들어왔다. 이사장님 깨어나셨네요. 기쁜 표정이었다. 문옥 씨, 고마워요. 아버지가 힘없이 말했다. 모든 걸 지켜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문옥이 눈물을 닦았다. 아가씨가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다시 봤다. 재현이와 세라는 체포됐어요.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25년을 함께 했는데 입양이라도 아버지는 그들을 아들로 기르셨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가족이란 게. 그가 천천히 말했다.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병실에 노을빛이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버지는 회사로 복귀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정신은 맑았다. 임원들이 모두 나와 맞았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다. 재현이 관련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나?
전면 재검토 중입니다. 상무가 보고했다. 서린 양의 지시로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봤다. 잘했다. 그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있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자. 원칙대로만.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오래도록 계속됐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저택이 아닌 문옥의 작은 아파트였다. 아버지가 당분간 여기서 요양하기로 했다. 너무 큰 집은 부담스럽다고 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내 아들이었다. 시각장애가 있어서 소리로만 사람을 알아봤다. 여기 있어. 아버지가 대답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버지의 얼굴을 만졌다. 작은 손으로 이마, 눈, 코, 입을 차례로 따라갔다. 따뜻해요. 아들이 웃었다. 할아버지 손. 아버지의 눈가가 다시 젖었다. 내 손자구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를 많이 닮았네.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겼다. 세대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순간이었다. 문옥이 저녁을 차렸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했다. 큰 저택의 샹들리에보다 훨씬 밝았다. 진짜 가족의 빛이었다.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아들이 물었다. 응, 정말 가족이야. 내가 대답했다. 이제 헤어지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가족은 남아준 마음의 다른 이름이구나. 그 말이 식탁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밤이 깊었다.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잠들었다. 둘 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25년 만에 찾은 평화였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저택의 샹들리에보다 작았지만 진짜였다. 꺼지지 않을 빛이었다. 내일은 재현과 세라의 선고일이었다. 법정에서 마지막을 봐야 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이제 진짜 가족이 있었으니까. 문옥이 차를 끓여왔다.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요. 내가 웃었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니까. 차에서 따뜻한 향이 올라왔다. 형광등이 한 번 더 깜빡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하지 않았다. 집의 온기가 그 빛을 감쌌다. 가족의 첫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 아들의 작은 잠꼬대, 문옥의 설거지 소리. 모든 소리가 조화를 이뤘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서로가 알았다. 25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의미를. 법정의 나무 냄새가 아직도 옷에 배어 있었다. 선고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망치 소리가 가끔 귓가에 맴돌았다. 징역 25년, 15년. 숫자가 차갑게 울렸던 그 오후. 문옥이 차를 우렸다. 김이 얇게 올라왔다. 이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서재에서 책 보고 계셔요. 작은 아파트에도 서재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아들이 거실 바닥에 앉아 점자책을 읽고 있었다. 손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가끔 작게 웃었다. 재미있는 부분을 만났을 때였다. 엄마.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가 기침하세요. 서재에서 정말 기침 소리가 들렸다. 약한 소리였지만 아들의 귀는 놓치지 않았다. 서재 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회사 일이었다.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으신데. 괜찮아. 조금씩 하고 있어.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오렌지빛이 책상을 비쳤다. 아버지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재현이 면회 신청서가 왔더구나. 목소리가 낮았다. 가실 건가요? 아니야. 아직은. 그가 서류를 접었다. 시간이 더 필요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서두를 일이 아니었다. 거실로 돌아오니 문옥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작은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났다. 양파를 써는 소리. 기름이 팬에서 지글거렸다.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금방 될 거예요. 문옥의 목소리가 밝았다. 이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그녀도 편해졌다. 아들이 내 곁으로 왔다. 엄마, 할아버지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으신 거야. 어떤 생각이요? 어른들 일이야. 식탁을 차렸다. 작은 상이었지만 4명이 둘러앉기에는 충분했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왔다. 걸음이 전보다 안정됐다. 할아버지. 아들이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가 그 손을 잡고 자리에 앉았다. 오늘 뭐 배웠니? 점자로 시를 읽었어요. 어떤 시? 아들이 외웠다. 봄이 오면 산에도 들에도. 목소리가 맑았다. 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진짜 할아버지의 얼굴. 예쁘게 읽는구나. 할아버지도 시 좋아하세요? 응. 어릴 때부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문옥이 국을 가져왔다. 끓었어요. 김이 올라왔다. 된장 냄새가 식탁에 퍼졌다. 집 냄새였다. 저택의 샹들리에보다 따뜻한 빛. 잘 먹겠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다. 우리도 따라했다. 젓가락 소리가 작게 울렸다. 밥을 먹는 소리. 평범한 저녁의 소리들. 회사는 어떠세요? 문옥이 물었다. 안정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직원들도 달라졌고 좋은 일이에요. 식사 중에 현관벨이 울렸다. 모두 젓가락을 멈췄다. 누가 올 시간이 아니었다. 문옥이 일어났다. 제가 나가볼게요.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택배 기사였다. 한도윤님 댁 맞나요? 네. 서류 배송 왔습니다. 서류를 받는 소리가 났다. 문옥이 돌아왔다.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사장님 앞으로 왔어요. 아버지가 봉투를 받아 열었다. 법원 서류였다. 재산 정리 관련이네.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재현이와 세라가 포기각서를 썼나 보구나. 종이를 접어서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내가 물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말을 끝내지 않았다. 저녁이 끝나고 설거지를 했다. 문옥과 함께 부엌에 서서 그릇을 닦았다. 물 흐르는 소리가 평온했다. 일상의 소리. 아들이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의 손을 만지고 있었다. 왜 이렇게 거칠어요? 일을 많이 해서 그래. 아파요? 아니야. 이제 안 아파.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내 손은 부드럽구나. 엄마가 핸드크림 발라주거든요. 두 사람이 웃었다. 밤이 깊어갔다. 아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아버지와 문옥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다. 25년이나. 아버지가 말했다. 후회되시죠? 문옥이 물었다.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워. 그래도 서린 씨를 찾으셨잖아요. 그게 다행이야. 아버지가 나를 봤다. 이제라도 가족이 됐으니까. 나는 그들 사이에 앉았다. 소파가 작아서 어깨가 닿았다. 내일부터 뭐 하실 거예요? 내가 물었다. 회사 일을 조금씩 줄일까 해. 정년퇴임이세요? 그런 셈이지. 이제 손자랑 시간을 보내야지. 창밖으로 달이 보였다. 둥근 달이 아파트 창문 사이로 떠 있었다. 저택에서 보던 달과 같은 달이지만 느낌이 달랐다. 더 가까웠다. 저도 일을 찾아볼까요? 뭔 일? 간병인 말고 다른 일요. 사무직이나. 급할 것 없어. 천천히 해.
아버지가 내 손을 툭툭 쳤다. 시계가 십시를 가리켰다. 평소보다 일찍 잘 시간이었다. 모두 하루가 길었다. 법원, 서류, 새로운 시작.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 먼저 들어가 계세요. 문옥이 일어났다. 뒷정리하고 갈게요. 고마워요.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갔다. 불이 꺼지는 소리가 났다. 문옥 씨, 내가 불렀다. 네, 정말 고마워요. 모든 걸 당연한 일이에요. 그녀가 웃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문옥도 이제 가족이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연결된 가족. 아버지 말이 맞았다. 혼자 거실에 남았다. 조용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저택의 고요함과는 달랐다. 이건 평화로운 정적이었다. 아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줬다. 잠든 얼굴이 평온했다. 할아버지를 만나고 더 자주 웃게 됐다. 가족의 힘이었다. 내 방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 방을 지났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직 안 주무시는 것 같았다. 문을 살짝 두드렸다. 들어와.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손에 사진을 들고 있었다. 뭘 보세요? 어머니 사진. 처음 보는 사진이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나와 닮았다. 눈매가 특히 비슷했다. 예쁘시네요. 너를 닮았어. 아니, 내가 어머니를 닮았지. 어떤 분이셨어요? 착한 사람이었어. 너처럼. 아버지가 사진을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 지금도 괜찮아요. 아니야. 오늘은 충분해. 아버지가 이불을 덮었다. 내일도 있잖아.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시원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택의 샹들리에는 이제 기억 속에만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불확실했다. 아버지, 가족 미래. 이제는 달랐다. 확실하지는 않아도 불안하지 않았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기자로부터였다. 후속 기사 어떠세요? 딱히 쓸 게 없었다. 극적인 일은 끝났다. 이제는 평범한 일상만 남았다. 괜찮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더 이상 언론의 관심은 필요하지 않았다. 조용히 살고 싶었다. 가족과 함께. 시계가 11시를 가리켰다. 아파트가 조용해졌다.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 아들의 작은 잠꼬대, 문옥의 움직이는 소리. 집의 소리들이었다. 내일은 무엇을 할까?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 될 것이다. 아침을 먹고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버지와 회사 일을 정리하고 평범한 하루. 그런 하루가 기다려졌다. 극적인 사건들이 아닌 소소한 일상들. 함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읽는 시간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가족의 첫 달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눈을 감았다. 저택의 샹들리에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대신 식탁에 작은 전등이 보였다. 따뜻한 빛. 진짜 가족의 빛. 그 빛 아래서 잠이 들었다. 꿈은 없었다. 평온한 잠이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새벽 5시 문옥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가족의 또 다른 하루. 햇빛이 창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이 주전자에서 조용히 올라왔다. 아침의 빛이 천천히 집안을 채웠다.